요즘 짧은 영상 전성시대죠. 짧고 자극적인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유혹합니다. 한번 클릭했다가 멍하게 오랜 시간을 보낸 후에 후회하기도 하는데요. 잠잘 때 그러면 수면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러니 이 시대의 역작이라고 불리는 프루스트의 작품 들으시면서 꿀잠을 청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왔다. 때로는 촛불을 끄자마자 두 눈이 금세 감겨서 지금 잠이 드나 보다 하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때도 있었다. 그러다가 30분쯤 지나 이제 잠을 청해야 할 시간이라는 생각에 다시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나는 여전히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한 책을 내려놓으려 하고 촛불을 불어서 끄려고 한다. 나는 자면서도 방금 내가 읽었던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는데 그 생각에는 약간 특이한 점이 있었다. 내게는 그 작품에 말하는 내용들, 즉 교회라든가 사중주곡 또는 프랑수와 1세와 샤를 5세 간의 대립관계 등이 바로 나 자신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느낌은 잠이 든 얼마 뒤까지도 계속됐는데 그것은 나의 이성에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마치 눈에 낀 눈곱처럼 짙게 내려앉아서는 이미 촛불이 꺼진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게 했다. 그런 다음 상기된 그 느낌은 마치 윤회 뒤에 생각해보는 전생처럼 점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그 책의 내용은 내게서 점점 멀어져 버려서 나는 나 자신이 그 사실과 연관되든 안 되든 좋을 정도로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자 이윽고 시력을 회복하게 된 나는 주위가 어둡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그 어둠은 내 시각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 더욱 큰 감미로움과 휴식을 안겨주었는데 그것은 이유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모호한 그 무엇으로 나타났다. 나는 몇 시쯤 되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때 꽤 먼 곳에서 숲속처럼 들리는 새소리처럼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그 기적 소리는 어떤 나그네가 가까운 역을 향해 서둘러 가는 황량한 들판을 연상케 해주었다. 그 나그네가 가는 오솔길은 새로운 고장과 낯선 행위, 밤의 침묵 속에 늘 그를 따라다니는 낯선 램프 아래 최근에 나누었던 잡담과 고별 인사, 그리고 귀향에서 느끼게 될 따뜻한 안락감에서 생기는 흥분 때문에 그의 추억 속에 아로새겨질 것이다. 나는 어린아이의 뺨처럼 팽팽하고 싱그러운 예쁜 베개 껍질에 내 뺨을 다정스럽게 갖다 댔다. 시계를 보려고 성냥을 그었다. 곧 자정이다. 그 시간은 이를테면 환자인데 여행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낯선 호텔에 묵다가 발작을 일으켜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틈으로 스며들어오는 한 줄기 불빛을 보고는 기뻐하는 그런 순간이다. 벌써 아침이니 얼마나 다행인가. 조금만 있으면 하인들이 일어날 테고 그렇게 되면 사람을 부를 수도 있을 것이며 따라서 그를 구해줄 사람들도 올 것이다. 곧 아픔을 덜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환자에게 현재의 아픔을 견딜 용기를 안겨준다. 때마침 그는 발소리를 들은 듯한 생각이 든다. 그 소리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곧 멀어져 간다. 그러자 문 밑으로 새어들던 한 줄기 불빛마저 사라져버렸다. 자정이다. 방금 가스등도 꺼졌다. 마침내 마지막 남아있던 하인도 가버리고 이제 그는 밤새도록 혼자서 약도 없이 고통에 시달려야만 한다.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따금 순간적으로 잠깐씩 깨곤 했다. 그 순간 나는 나무 판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거나 어둠 속의 변화를 응시하려고 눈을 뜨거나 아니면 순간적인 한 가닥 의식 덕분에 짧은 수면을 맛보기도 했다.
그럴 때 가구와 침실 등 그 모든 것은 수면 속에 빠져 있었고, 단지 그것들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했던 나는 재빨리 다시 잠속으로 빠져들곤 했다. 그렇지 않으면 자면서도 나는 이제는 영원히 돌아갈 수 없는 유년 시절로 쉽게 되돌아가서는 작은 할아버지가 내 고수머리를 잡아당겨 잘라주던 날, 이후로 내게서 사라졌던 유년 시절의 공포와 흡사한 공포를 또다시 느꼈다. 잠자는 동안에는 그런 사실을 잊었지만 내가 할아버지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다 잠에 깨는 순간 그 즉시 그것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나는 신중을 기하려고 꿈속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머리를 베개 속에 완전히 파묻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가 탄생했듯이 이따금 내 꿈속에서도 외설스럽게 벌어진 내 넓적다리에서 한 여자가 태어나기도 했다. 그녀는 쾌락을 맛보고 싶었던 내 생각의 산물이었기에 그녀야말로 내게 쾌락을 안겨줄 것이라고 나는 상상했다. 그녀의 육체 속에서 내 육체는 나 자신의 열정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방금 헤어진 그녀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게서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내 뺨은 그녀의 입맞춤으로 아직도 뜨거웠고 내 육체는 그녀의 몸무게 때문에 기진맥진해 있었다. 이따금씩 있는 일이지만 그녀가 내가 실제로 아는 현실의 여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때면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내려고 온 힘을 기울였다. 마치 꿈꾸던 도시를 직접 눈으로 보려고 여행을 떠나는 그런 나그네나 혹은 현실 속에서도 꿈속의 매력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다가 그녀에 대한 기억은 점차 사라져갔고 나는 꿈속의 그녀를 잊어버렸다. 잠자는 사람은 자기 주위의 세월과 세상의 질서인 시간이라는 실타래를 감고 있다. 그는 잠에서 깨면서 본능적으로 시간을 염두에 두기에 자신이 현재 위치한 장소와 자기가 깨어날 때까지 흘러가 버린 시간을 금세 읽을 수가 있다. 그러나 시간의 순서란 뒤섞일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다. 잠을 못 이루어 밤을 지샌 뒤 맞이한 새벽녘. 만일 평상시 자던 자세와는 아주 다른 자세로, 말하자면 독서를 하는 듯한 자세로 잠을 자는 경우라면 팔을 약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태양을 멈추게 하고 과거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가 잠에서 깨는 첫 순간 그는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자기가 조금 전에 잠들었던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만일 그가 평상시와는 다른 완전한 상반된 자세로,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안락의자에 앉아서 조는 경우라면 이때의 혼동은 더욱더 심각하며 그 마법의 안락의자는 그를 시간과 공간 속을 전속력으로 떠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는 순간 자기가 다른 세계에서 몇 달 동안이나 잠들어 있었다고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침대에서도 깊은 잠을 자기에 충분했고 또 내 정신의 긴장을 푸는데도 충분했다. 그처럼 침대에서 잠을 잘 때는 내 정신은 내가 어디서 잠들었는지를 잊어버렸고 또 한밤중에 잠을 깼을 때는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듯이 처음엔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그리고 잠이 깬 첫 순간의 몽롱한 상태에서 느꼈던 것은 단지 동물의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듯한 생존에 대한 감각뿐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동굴 속에 사는 원신보다도 더 빈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그럴 때면 어떤 기억, 지금 내가 있는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내가 살았거나 아니면 살았을지도 모를 장소에서 오는 그런 기억이 마치 천국에서 내리는 구원처럼 내게로 다가와서는 나 혼자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허무 속에서 나를 끌어내 주었다. 그러면 나는 곧장 몇 세기의 문명을 뛰어넘었고 이어서 석유 램프와 깃이 접힌 와이셔츠의 희미한 영상이 차츰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다시 꾸며놓았다.
아마도 우리 주위의 사물에 대한 부동성은 그것은 이런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확신에 의해, 즉 그 사물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늘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영혼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이지만 결국 알지 못한 채 사물과 고장과 세월 등등 모든 것은 어둠 속에서 내 주위를 빙빙 돌았다. 움직이기엔 너무나 무력해진 내 육체는 피곤한 모습으로 사지의 위치를 알아내선 팔다리를 통해 벽의 방향과 가구의 위치를 추측해내고 현재 그것이 위치한 장소를 재구성하여 그것에 이름을 붙여보려고 애를 쓴다. 내 육체의 기억, 즉 갈비뼈, 무릎, 어깨의 기억력이 그것이 전에 잔 적이 있는 방들을 차례로 보여주었고, 한편으로 내 육체 주위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상상으로 나타나는 방의 형태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면서 어둠 속을 맴돌았다. 그러다가 그 방에 언제 머물렀는지, 그 방이 어떤 형태였는지 아리송해하는 나의 사고가 그 방의 분위기에 접근해서 그 방을 채 확인하기도 전에 그것이, 즉 나의 육체가 먼저 그 방을 기억해냈다. 나의 육체는 침대의 종류라든가 문들의 위치, 창문의 채광, 그리고 복도의 유물을 기억해냈고, 내가 그 방에서 잠이 들면서 했던 생각, 또한 잠에서 깨어나면서 다시 떠올렸던 생각까지도 기억해냈다. 마비된 내 옆구리는 어느 쪽을 향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애쓰다가 예컨대 내가 지붕 모양 캐노피가 달린 큰 침대에서 벽을 향해 누운 모습이 떠올랐다. 그 즉시 나는 저런, 어머니가 저녁 인사를 하러 오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고, 또한 나는 이미 몇 년 전에 작고하신 시골 할아버지 댁에 가 있는 나 자신을 그려보았다. 그리고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과거지사를 충실히 기억해주는 보호자인 나의 육체와 깔고 누워 휴식을 취하던 내 옆구리는 천장에 작은 사슬로 드리워져 있던 항아리 모양의 보헤미아산 유리로 된 등의 불꽃과 콩브레의 조부모님 댁에서 내가 쓰던 침실의 시에나산 대리석 벽난로를 기억나게 해주었다. 이러한 먼 옛날 일들을 정확하게 그려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는 그 순간만큼은 현실의 일로 상상할 수 있었고, 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면 더욱 잘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이어서 내가 다른 자세를 취하면 새로운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벽들도 다른 방향으로 옮겨졌다. 그때 나는 시골, 드 생루 부인 댁에 내가 쓰던 방에 앉아 있었다. 이를 어쩌나. 적어도 10시는 되었을 텐데 저녁 식사는 이미 끝났을 거야. 저녁마다 드 생루 부인과 함께 산책해서 돌아오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자던 낮잠을 너무 오래 잤던 것이다. 내 기억이 분명치 않은 것은 콩브레를 떠나온 후 너무도 많은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리라. 그곳에서는 우리가 저녁 늦게 귀가할 때면 내 방 창문에 저녁놀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곤 했다. 탕송빌에 있는 드 생루 부인 집에서 보냈던 생활은 또 다른 종류의 삶이었다. 그곳에선 밤에만 외출해서는 그 옛날 햇빛 속에서 놀던 길을 달빛을 받으며 거니는 또 다른 즐거움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만찬 옷차림으로 갈아입지도 않은 채 잠이 들어버린 그 방은 우리가 늦게 귀가하면서 바라보노라면 밤에 외로운 등대인 램프불이 밝혀져 있었다. 소용돌이처럼 혼란스럽게 떠오르는 이런 기억들은 오직 순간적인 것들이었다. 자주 내가 있었던 장소에 대해 갖게 되는 순간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일일이 더 잘 구별하지 못했다. 마치 말이 달리는 것을 보면서 영사기가 보여주는 말의 연속적인 동작들을 판별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거처했던 방들을 하나하나 상기해냈고
마침내 잠이 깬 뒤에도 계속된 오랜 몽상을 통해 모든 방들을 다 기억해낼 수 있었다. 겨울의 방, 몹시 잡다한 물건들, 즉 베개 모서리, 이불의 윗부분, 숄 끄트머리, 침대 가장자리, 또 신문 한 부 등으로 뒤dom박이 된 둥지 속에 마치 새들이 끝없이 서로의 몸을 의지하듯 내가 머리를 파묻고 자던 방이 떠올랐다. 그리고 몹시 추운 날이면 그 방에서 마치 바닷제비가 지하 깊숙이 지열의 따뜻함 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듯이 차가운 바깥 세상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써 기쁨을 맛보았었다. 또한 그 방 안에는 밤새도록 난로불이 타올랐다. 그래서 꺼져 들어가는 깐부기 불에 다시 불기가 일어 연기가 몽롱하게 솟아오르는 커다란 공기 외투 속에서 잠이 들곤 했다. 그리고 그 깐부기 불은 방 한가운데 움푹 팬 동굴과 같은 일종의 작은 침대 머리까지도 후끈할 정도로 타올랐다. 하지만 침대가 있는 곳은 따뜻할 때도 있었지만 통풍이 잘 되는 방은 주위 열에 불안정했기에 창에선 가깝고 난로에서는 먼 구석에서는 바람이 얼굴을 서늘하게 하여 방을 냉각시켰다. 여름의 방, 우리가 후덥지근한 밤 시간우가 밀착되고 싶어 했던 그 방도 떠올랐다. 그 방 안에는 반쯤 열린 덧문에 걸린 달빛이 침대 발치까지 그림자의 매혹적인 사닥다리를 내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강한 빛을 받으며 미풍에 흔들리는 박새처럼 거의 한 데서 잠을 잤다. 이따금 너무 쾌적하여 그 방에서 보낸 첫 밤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루이 16세풍의 방도 기억났다. 그 방의 기둥들은 천장을 가볍게 떠받치고 아주 우아하게 서로 떨어져서 침대가 놓일 수 있도록 자리를 남겨두었다. 한편 그와는 반대로 작지만 천장이 매우 높고 부분적으로는 마호가니가 덮인 2층 높이의 피라미드 형태로 움푹 팬 방도 생각났다. 그 방에 첫 발을 딛는 순간부터 나는 이상한 쇠풀 냄새 때문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보라색 커튼을 보곤 적대감을 느꼈으며 내 존재 따위는 무시하는 듯이 요란하게 울려대던 추시개에는 오만한 무관심마저 느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사각형 다리가 달린 괴상하고 냉혹하게 생긴 거울이 방 한 구석을 비스듬히 막고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나 감미로운 충만감에 익숙해 있던 내 시야에 예기치 못한 곳이라는 인상을 깊게 심어주었다. 바로 그 방에서 내가 침대에 길게 누워 눈을 치뜨고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뛰는 가슴을 달래는 동안 내 사고는 몇 시간 동안 분해되어 정확하게 그 방의 형태로 되어 뻗어나가서는 그 피라미드형 방의 거대한 천장 꼭대기까지 가득 채우려고 애쓰면서 며칠 밤을 괴로워했다. 그 결과 습관이란 것이 서서히 커튼 색깔을 변화시켰고 추시개 소리를 조용하게 만들었으며 잔인하게 생긴 비스듬한 거울에 연민의 정을 느끼게 했고 쇠풀 냄새를 완전히 없애지 못해도 감소시켜 주었으며 천장 높이도 현저하게 낮아 보이게 해주었다. 습관. 그것은 능숙하면서도 아주 느린 지배인과도 같아서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에서는 우리의 정신을 처음 몇 주일 동안은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나 어쨌든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다. 왜냐하면 습관이 없이 자신만의 수단에 의존해야 한다면 거주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집을 갖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나는 이제 완전히 깨어나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몸을 뒤척였고 확신이라는 선한 천사가 내 주위 모든 것들을 정지시켰고 나를 내 방 이불 속에 누워있게 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옷장, 책상, 난로, 길 쪽으로 난 창문, 두 개의 문 등을 어둠 속에서 대강 제자리에 놓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의 희미한 의식이
순간 아주 분명한 영상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적어도 그런 방들이 있었다는 가능성은 생각나게 해주었고 그때의 흥분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남아있기에 나는 지금 내가 잠깐씩 머물렀던 방에 누워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곧바로 다시 잠들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고모댁이 있던 콩브레에서, 발베크에서, 또 파리에서, 동시에르에서, 베네치아에서, 또 그 밖의 여러 고장에서 보낸 옛날 우리 가족들의 생활과 또한 내가 잘 아는 고장과 거기서 사귄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들에 대해 보고 들은 사실들을 기억해내면서 대부분의 밤 시간을 지새웠다. 콩브레에서 내가 어머니와 할머니 곁에서 떨어져 매일 오후 늦게까지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자리에 누워 있어야만 했을 때는 내 침실은 그야말로 계속되는 불만 때문에 고통스러운 장소였다. 그러한 매일 저녁, 나의 불행한 표정을 본 가족들은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고 내게 환등을 하나 선사할 것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들은 저녁 시간을 기다려 내 램프에 환등을 달아주었다. 고딕 시대의 인류 건축가와 스테인드 글라스 대가들의 솜씨를 본떠서 만든 그 환등은 어두운 벽을 감지해낼 수 없는 무지갯빛,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빛깔로 아롱진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거기에는 순간순간 불빛이 너울거리는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여러 가지 전설이 그려져 있었다. 그렇지만 나의 슬픔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다. 왜냐하면 잠자리에 들 때 고통을 겪는 일을 제외한다면 그 방에서 얻는 습관이 이미 몸에 배어 내게는 그래도 그 방이 견딜만하게 여겨졌는데 환등에 의한 조명의 변화로 그 습관이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방이 낯선 방으로 여겨지고 마치 나는 기차에서 내려 처음으로 도착한 어느 호텔방이나 산장 같은 곳에 와 있는 것처럼 불안해했다. 말곶비를 급히 몰며 가슴엔 음흉한 음모를 가득하는 중세 전설 속의 인물 골로가 경사진 언덕을 짙푸른 색으로 부드럽게 덮은 삼각형 작은 숲속에서 나와서 불쌍한 여주인공 제네비에브 드 브라방이 사는 성을 향해 휙휙 날듯이 달려갔다. 그 성은 어떤 곡선에 의해 잘려 있었는데 그 곡선은 환등 장치 사이에 끼워 놓은 틀 안에 설치된 타원형 유리판의 한계선일 뿐이었다. 성은 일부만이 보였는데 그 앞으로는 광야가 펼쳐져 있고 거기서 제네비에브가 몽상에 잠겨 있었다. 성과 광야는 노란색이었는데 나는 그것들을 보지 않고도 색깔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유리판을 틀에 끼우기 전에 브라방이라는 이름이 주는 금갈색 울림이 분명하게 그 색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골로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 고모가 큰 소리로 읊는 사설을 우울하게 듣고는 완전히 그 뜻을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각본의 지시에 따라 엄숙하면서도 온순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곤 다시 말을 다급히 몰며 멀리 사라졌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가 유유히 말을 달리는 것을 멈추게 할 순 없었다. 환등을 계속 돌리자 나는 골로의 말이 창문 커튼을 통해서 커튼 주름이 있는 곳에서는 불쑥 올라왔다가 홈이 팬 곳에선 쑥 내려가면서 계속 달리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골로의 육체 자체는 그가 탄 말만큼이나 초자연적이어서 그는 앞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을 정리해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자기 앞길을 방해하는 모든 대상물을 마치 제 뼈처럼 취급하며 자신의 내부로 삼켜버리곤 했는데 설사 그 방해물이 문의 손잡이라 할지라도 즉시 거기에 자신을 적응시켜 자신의 붉은 옷과 항상 창백하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약간 슬픈 듯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러나 전신이 휘어진 데 대해서는 전혀 고통의 빛을 나타내지 않았다.
참으로 나는 메로빙고 왕조의 과거부터 내려와서 내 곁에 아주 오래된 역사를 반영해주는 그 훌륭한 환등에 매력을 느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아닌 그 환등에는 더는 신경을 쓰지 않을 만큼 온통 내 존재로 가득 찬 그 방에서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환등의 개입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주었는지 모른다. 습관이라는 마취제의 힘이 사라지면서 나는 매우 괴로운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느꼈다. 내 방문의 고리, 그것은 나에게는 이 세상 모든 문고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져서 돌릴 필요도 없이 저절로 열리는 듯이 생각됐다. 그만큼 방문을 여는 행위는 나에게는 무의식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바로 그 문고리가 이제는 골로의 영체로 쓰였다. 나는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골로라든가 바르브블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는 듯 부모님과 쇠고기 수트를 알아볼 수 있도록 천장에 달린 램프가 매일 저녁 빛을 발하는 식당으로 황급히 내려가 엄마의 품에 덥석 안겼다. 그러고 나면 제네비에브의 불행이 더욱더 귀중하게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골로의 죄악이나 자신의 양심을 더욱 세밀하게 반성하도록 만들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슬프게도 나는 곧 엄마 곁을 떠나야만 했다. 엄마는 날씨가 좋으면 정원에서, 나쁠 때면 가족이 모두 모인 작은 응접실에 남아 대화를 나누시기 때문이었다. 시골에 계속 갇혀 있다는 건 딱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만 제외하고는 모두들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할머니는 비가 몹시 쏟아지는 날이면 나에게 밖에 나가지 말고 방에서 책이나 읽으라고 하던 아버지와 계속 다투시곤 했다. 그런 식으로 키워서는 아이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가 없어. 더욱이 그 애는 힘과 의지력이 부족한데 말이야. 할머니는 언짢은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럴 땐 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하늘을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기상학에 관심이 많으셨다. 그동안 어머니는 아버지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숨소리까지 죽여가며 존경 어린 눈길로 그를 쳐다보고 계셨다. 그러나 그의 여러 가지 탁월한 마음의 신비성까지 간파할 수 있을 정도로 집요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날씨에 관계없이 소나기가 쏟아지는 텅 빈 정원에서 더 건강해지도록 얼굴에 비바람을 받느라 헝클어진 반백의 머리칼을 들어 올리고 계셨다. 할머니는 이제는 숨통이 트이는군 하시며 빗물에 잠긴 화단 통로로 정열적이면서도 급격하게 규칙적인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셨다. 할머니의 몸짓은 자줏빛 치마에 흙탕물이 튀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소나기에 대한 도취와 건강에 좋다는 확신, 나의 교육에 대한 아연 실색과 정원의 지나치게 대칭적인 꾸밈에 대한 흥분 때문에 변화무쌍했다. 그래서 할머니 치마에는 한자 높이까지 흙탕물이 튀었고 할머니 시중을 드는 하녀에게는 그것이 늘 실망을 주는 두통거리였다. 저녁 식사 후 이렇게 정원을 배회하시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불러들일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다. 그것은 할머니가 빙빙 돌며 산책하다가 게임용 테이블 위에 술병이 놓인 거실 불빛 앞으로 한 마리 불나방처럼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어느 한순간 고모가 어머니, 오라버니가 또 술을 마시려 하니 빨리 들어와서 말리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뿐이었다. 할머니를 골려주려고 사실 술이 금지되어 있는 할아버지께 고모가 몇 모금 마시도록 부추겼다. 가엾은 할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셔서 제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아버지께 애원하셨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한 모금을 들이켰다. 그러자 할머니는 슬프고 실망이 됐지만 그래도 웃으며 다시 정원으로 나가셨다.
할머니는 마음이 너무 겸손하고 따뜻하셔서 남들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의견과 고통을 무시해버리는 인간성이 그녀의 시선 속에 그와 같은 웃음을 담게 해주었다. 할머니의 웃음 띤 눈길 속에는 흔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것만 빼고는 어떤 비웃음도 담고 있질 않았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열정적인 눈길로 애무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없는 시선, 그런 시선의 키스가 담겨 있었다. 고모가 할머니에게 입힌 고통, 즉 할머니가 헛되이 애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할아버지에게 술병을 빼앗으려다가도 미리 스스로 단념해버린 그 장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자 모두들 웃으면서 생각할 일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존재였지만 아주 단호하고 즐겁게 가해자 편에 서서 모두들 그 일은 할머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고 믿게까지 되었다. 그런 일들이 내게는 너무 끔찍하게 여겨져서 나는 고모를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일 정도였다. 그러나 고모의 그런 소리를 또 듣게 되면 비겁함에 있어서는 벌써 어른이 다 되어버린 나는 일단 크기만 하면 누구나가 고통과 불의를 눈앞에 보게 될 땡 하는 것들을 모르는 척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싶지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공부방 옆에 있는 집에서 제일 높은 지붕 및 작은 방으로 올라가서 흐느껴 울었다. 분꽃 냄새가 풍기던 그 방은 벽들의 돌틈에서 뻗어나와 반쯤 열린 창문으로 꽃가지를 들이밀던 까치밥 나무가 향기를 풍기던 곳이기도 했다. 사실 그보다 더 특별하고 더 조속한 용도로 쓰이던 그 방은 낮에는 루생빌 르팽에 있는 작은 탑까지도 보여주었고 오랫동안 나의 휴식처로 쓰이기도 했다. 그것은 아마 그 방이 내가 열쇠로 잠글 수 있도록 허락받은 유일한 곳이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 방은 독서나 몽상 혹은 눈물이나 관능적인 쾌락 같은 절대적인 고독을 요하는 순간마다 나의 휴식처가 되어주었다. 슬프다. 그 당시 나는 할머니가 오후와 저녁 낮을 내내 끊임없이 산책을 하시면서 그분의 남편이 금주령을 어겼다는 사실보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의지력과 허약한 건강 같은 것들이 내 장래에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 때문에 더 슬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니 할머니가 하늘을 향해 비스듬히 그 고운 얼굴을 쳐들고 왔다 갔다 하시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고랑을 낸 가을 경작지처럼 붉은 보랏빛 인생으로 접어드신 할머니의 주름진 다갈색 뺨을 엿볼 수 있었다. 그 뒷밤은 할머니가 외출을 하실 때면 반쯤 걷어올린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추위 때문인지 여러 가지 슬픈 생각 때문인지 자신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로 할머니의 뺨은 마를 날이 없었다. 방으로 자러 올라가면서 내가 갖는 유일한 위안은 내가 자리에 누워있을 때 엄마가 오셔서 내게 키스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저녁 인사는 너무도 짧았고 엄마는 너무 빨리 내려가 버렸기에 엄마가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리고 이중문으로 된 복도에서 하늘색 모슬린으로 된 엄마의 정원용 드레스가 끌리는 가벼운 소리가 들릴 때가 내게는 실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그 소리는 이어서 닥칠 일, 즉 엄마가 내 곁을 떠나 곧 다시 내려갈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엄마의 이런 저녁 인사를 무척 좋아했기에 가능한 그 시간이 더 늦게 와서 엄마가 아직 오지 않는 그 유예 시간이 더 연장되기를 바랐다. 이따금 엄마가 내게 저녁 키스를 하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 그 방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엄마를 다시 불러 한 번만 더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엄마가 곧 화난 얼굴을 하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엄마가 올라와서 나를 안으며 내게 해주던 편안한 키스,
즉 나의 슬픔과 나의 마음속 동요 때문에 엄마가 감수하시던 그 양보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습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아버지의 신경을 건드렸고, 엄마도 이 버릇을 되도록이면 빨리 고쳐보려고 애쓰고 계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문 가까이 가 계신 엄마에게 다시 한번 안아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리고 내가 엄마의 환한 얼굴을 본다는 것은 조금 전에 엄마가 다가와서 내 침대 위로 몸을 기울여 마치 평화를 전하러 온 사자처럼 애정어린 얼굴을 내게 내밀었을 때, 그때 나의 입술이 엄마의 실존을 느끼면서 얻은 모든 평온함과 잠들 힘을 나에게서 파괴했다. 하지만 이처럼 엄마가 내 방에 머문 시간이 아주 짧았던 날들도, 저녁 식사에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서 엄마가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느라 저녁 인사를 해주러 올라오시지 못하는 날에 비하면 오히려 행복한 날이었다. 손님들이란 우연히 지나가다 들르는 몇몇 낯선 이들을 제외하면 주로 수한 씨네였다. 그분은 콩불에 우리 집에 드나들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따금 이웃으로서 저녁 식사를 하러 오기도 했고, 때로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예고 없이 들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불행한 결혼을 하면서부터 나의 부모님은 그의 아내가 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에 점점 발길이 멀어졌다.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집 앞 큰 마로니에 나무 밑에 놓인 철제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을 때면 정원 저쪽에서 방울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쉴 새 없이 날카로운 쇳소리를 울려대어 지나는 사람들을 얼빠지게 하기에, 집 식구들이 집에 들어올 때면 소리를 내지 않고 들어오려고 걸쇠를 벗기는 시끌시끌한 방울종이 아니라 외부 손님을 위한 금빛 나는 작은 타원형 종으로, 그것이 수줍은 듯 두어 번 울리면 즉시 우리는 손님이 오셨군, 누굴까 하며 서로 물어보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수한 씨라는 것은 모두 잘 알았다. 그때 고모는 모범을 보이려는 듯이 자연스런 투로 큰 소리를 내어 그렇게 쑥덕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찾아온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며 마치 그 손님이 들어서는 안 될 얘기라고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지 알아보도록 할머니를 내보냈는데, 그것은 할머니가 정원을 한 바퀴 더 돌 구실을 갖게 되는 것을 늘 좋아하셨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그때를 이용하여 장미꽃을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려고 지나가면서 장미나무의 버팀 막대들을 슬그머니 뽑아버리시곤 했다. 마치 이발사가 너무도 납작하게 만들어 놓은 아들의 머리를 어머니가 손을 넣어 부풀려 놓듯이 말이다. 우리는 마치 수많은 공격자들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기라도 한 듯이 할머니가 가져올 적군의 소식을 목 빠지게 기다렸다. 이윽고 할아버지가 수한 씨의 목소리로군 하고 말씀하셨다. 사실 우리는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그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기가 꿰는 것을 방지하려고 정원을 가능한 한 어둡게 해놓고 있어서 거의 붉은색이 도는 그의 금발머리와 브레상 스타일 모자를 쓴 넓은 이마, 그리고 매부리 코와 푸른 눈을 한 그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는 없었다. 나는 시럽을 가져오라고 일러주며 살며시 자리를 떴다. 할머니는 그렇게 하는 것을 더 마음에 들어 하셨고, 손님이 있을 때만 유별나게 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셨다. 수한 씨는 우리 할아버지보다 훨씬 젊었지만 두 사람은 아주 절친한 사이였다. 우리 할아버지는 수한 씨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수한 씨 아버지는 훌륭하면서도 좀 별난 분이어서 이따금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마음의 도약이 중단되거나 사고의 흐름이 잘 바뀌는 분인 듯 싶었다. 수한 씨 아버지가 밤낮으로 간호하던 아내를 잃었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 일화를 나는 1년에도 몇 번씩이나 식탁에서 할아버지 입을 통해 되풀이해 들어왔다.
그 당시 오랫동안 그를 만나지 못했던 할아버지는 부음을 듣고는 곧 콩불의 군교에 있는 수안내로 달려가서 눈물투성이가 된 그분이 입관에 입회하지 못하도록 잠시 빈소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두 사람이 햇살이 약간 비치는 정원을 몇 발짝 거닐었을 때 벼란간 수안 씨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 팔을 잡으며 소리쳤다. 아, 여보게, 이런 좋은 날씨에 우리 서로 산책을 하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이 모든 나무들, 그리고 자네의 칭찬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이 연못이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은가? 자넨 참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구만. 이 산들바람을 못 느끼겠나? 그렇고 말고 누가 뭐래도 살고 볼 일이야. 안 그런가? 그러다 벼란간 죽은 아내의 추억이 머리에 다시 떠오르자 어떻게 이런 순간에 그렇게 명랑한 기분에 빠지게 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한 듯 결국 어려운 문제가 머리에 떠오를 때마다 하는 그 버릇처럼 한쪽 손을 이마 위로 가져가 눈과 코안경의 유리알을 닦는 행동으로 얼머무렸다. 그렇지만 아내를 잃은 슬픔은 위로받을 수 없었다. 그 후 그가 살아있던 2해 동안 그는 우리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이상하지. 난 죽은 아내를 매우 자주 생각하긴 하는데 웬일인지 한 번에 많이 생각할 순 없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 가련한 수환 씨 아버지처럼 자주는 하되 한 번에 조금씩 이라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애용하는 문구가 되었으며 할아버지는 뜻이 아주 다른 일에도 그 문구를 적절히 사용하셨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까 어떠신가요? 기대했던 것보다 흥미롭고 빠져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바라기는 모든 분들이 여기까지 듣기 전에 다 잠드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